안녕하세요. 1학년 미술 어, 교사인 신병훈입니다. 서양미술의 흐름 교과서 121쪽에서 123쪽 내용입니다. 자, 서양미술사를 배우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미술관 가시면 그림을 보시고 이야기가 어렵죠. 어, 여러분 저 미술대학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미술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미술사를 배우면서 나중에 미술관 갈 때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걸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여러분 미술 교과서를 보시면 다양한 지난 시절 그림들이 있는데 자, 그 그림이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이나 작품들은 걸작이겠죠? 중요한 걸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그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면 그 그림이 걸작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작품이 걸작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저형성입니다. 저형성, 잘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을 저형성이 우수하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훌륭한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저형성이 좋다 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훌륭한 그림은 약간 잘 모르겠죠. 예. 어떤 게 훌륭한 그림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조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형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시면 잘 그린 그림도 훌륭한 거지만 훌륭한 그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걸작이 되려면 일단 조형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창성, 영어로 얘기하면 오리지널리티라고 하겠죠. 오리지널리티, 세상에 없는 유일한 것을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요즘에 화가들이 많은데 화가들이 고만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만한 화가로 이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고만한 화가 중에 독특한 무언가를 그려낸 혹은 작업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많이 눈여겨볼 겁니다. 왜? 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방법을 동원했다거나 혹은 생각을 달리했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림을 독창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미술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백남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분이죠. 백남준. 백남준이라는 이 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예요. 돌아가셨지만 왜 그랬을까요? 비디오 아트라는 미술 양식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독창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현재 비디오 아트를 하시는 분들 많죠? 현재 많은 작가들이 비디오 아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독창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죠. 백남준 비디오 아트의 아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류. 그래서 미술사에 되고 있는 기억되고 있는 세잔, 고흐, 렘브란트 이런 분들은 그 당시마다 독창적인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걸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걸작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은 사회상이에요. 어떤 작품이 조형도 우수하고 독창성도 있어서 좋지만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건 사회상입니다. 미술사는 작품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와 역사에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잘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 작품의 사회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형성, 독창성, 사회상 이런 것들이 작품에 녹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미술사를 이제 한번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사시대 미술로 가볼게요. 선사시대란 어떤 말입니까? 선사시대란 그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을 뭘로 합니까? 예, 글로 하죠. 글. 여기 언어라고 해야 되는데 언어라기보다도 문자죠. 예, 이거 언어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예. 자, 문자가 없던 시대가 선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기 때 혹은 3살 내지 5살 때 여러분이 아직 한글을 깨치기 이전에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했습니까? 벽이나 방바닥에 뭘 했죠? 그냥 낙서했죠. 낙서. 즉 그림이죠. 낙서가. 예. 여러분이 문자를 혹은 글을 깨치기 전에는 여러분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낙서예요. 즉 그림입니다. 선사시대는 언어가 없던 시대, 문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일한 기록 장치인 그림으로서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선사시대 미술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알타미라 스페인에 있어요. 라스코 프랑스. 그런 동굴에 가면 어둠컴컴한 동굴에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라는 곳에는 이제 비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이미지를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자,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 그려진 벽화예요. 예. 소가 그려져 있죠? 황소가 누워있고 서있고 그리고 창 맞아 엎드려 있고 다양한 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개했던 원시인이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무척 잘 그렸죠. 여러분도 이런 그림대로 원시인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아마 힘들겠죠? 그래서 조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시인의 그림이라도 소가 힘들어 꿇어 있고 소가 화를 내고 있고 이런 생생한 표현력이 담겨 있는 조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라스코에 있는 프랑스 라스코 지방에 있는 동굴 벽화예요. 황소가 그려져 있죠? 조형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원시인이 그린 그림만큼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형성이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그렸냐면 자, 그 유명한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린 황소입니다. 자, 이렇게 원시인이 그린 황소 그리고 현대작가로 유명한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조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비등비등하죠. 예, 원신이지만 그림 자체는 조형성에 우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이 작업은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 지방에서 출토된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뭐죠? 비너스는 뭡니까? 비너스는 여신이죠. 여신. 예. 자, 그런데 예, 여신 같아 보이나요? 예. 오늘날의 여신과는 다른 이미지죠. 예. 얼굴은 이목구비는 아예 상략됐어요. 이 당시 원시인들은 어떤 여성의 아름다운 이목구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당시 여신이 되려면 얼굴이 예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풍만해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슴과 어떤 이런 이제 전체적인 덩치가 풍만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여신이에요. 자, 그렇게 두고 보면 자, 여러분, 저 조형성 아까 피카소의 그림과 진배 없었죠. 그 다음에 독창성. 이 당시 이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이전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미술의 처음이니까 독창성에서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상 그 당시 이런 소라 그런 것들 그렸던 그림들은 그 당시 사냥을 하려면 이런 들소를 사냥하고 이런 걸 하려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소 한 마리 한 사람이 잡을 수 없으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생명을 내건 사냥의 활동이었다면 무지 중요했겠죠. 그래서 사냥을 잘해서 그리고 기원을 하고 또 풍요롭게 먹을 거 풍부하고 그리고 빌란드로프 비너스가 얼굴은 중요치 않습니다.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한 여성 즉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그런 것을 기원했던 주술과 기원을 바랬던 그 사회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고대 미술로 갈게요. 고대 미술은 5세기 이전의 미술들을 고대 미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대라는 것은 옛날 시대를 얘기하는데 보통 초기 국가가 형성된 시대를 고대 시대라고 합니다. 초기 국가가 형성된 시대를 고대 시대라고 해요. 서양에서의 고대 시대라고 말한다면 이집트, 그리스, 로마 같은 시대를 고대 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이 당시 미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집트 먼저 볼게요. 이집트는 조형성 측면에서 평면성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니? 자, 이집트의 사회상은 사후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보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이상향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실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다 더 많이 관심 갖고 그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많이 그리고자 했던 사회상을 갖고 있습니다. 평면성은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서 이런 그림들 보시면 원근법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다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자, 그런 거 알기가 힘들죠. 그냥 평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면적인 조형성.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형태의 그림들 많이 있습니다. 원근법이나 투시도법을 이용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평면적인 그림도 오늘날 유행하듯이 이 당시 이런 평면적인 조형성을 이집트 그림 작가들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역시 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도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덤이라든가 이런 스핑크스들. 자, 단축법이라는 것은 이집트 미술의 독특한 독창성인데
여러분 여기 얼굴 보시면 정면의 얼굴, 측면의 얼굴, 또 정면의 눈동자, 정면의 몸통, 측면의 팔다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은 인간의 몸을 한 인간의 몸을 한 동작으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이런 걸 이집트 미술의 독창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아마 이집트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그리는 사람 이렇게 그렸다면 이집트 그림을 흉내내고 있는 것 뿐이겠죠. 자, 그리스 미술 볼게요. 자, 그리스 미술의 조형성은 비례와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례란 영어로 뭡니까? 비례란 스케일이죠. 균형은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이 비너스 상을 보시면 비너스를 보시면 자, 얼굴이 있죠? 예. 그리고 몸통이 있어요. 자, 얼굴이 몇 개인가 볼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야 이거 몇, 열, 10등분이네. 이 비너스를 보시면 얼굴 대비 몸통의 비율은 10대 8등신 아니라 10등신이네. 제가 정확히 안 그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여러분 이제 8등신 미녀 뭐 그런 얘기 듣죠. 그게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얼굴이 상대적으로 크면 못생겨 보이죠? 그게 비례입니다. 이런 걸 중시했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예요. 그것이 완벽한 조형적 비례다. 균형 이런 것들. 자, 여러분 황금률 원근법. 자, 이 황금률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률 1대 1.618 어떤 정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1이라면 이 비율이 1.618이 되면 아름다운 직사각형이 표현된다. 이것이 황금률 골든 스케일입니다. 자, 그리고 원근법. 여러분 이제 투시도 그리려면 자, 여기 지평선이 있고 길이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보통 소실점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원근법이에요. 토시도법 혹은 원근법. 이 토시도법, 원근법이라는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최초로 도입했어요. 건축이나 그 공예나 그림에. 예. 이집트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이집트 사람은 이 원근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표현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원근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오늘날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사회상은 인간의 육체나 인간 지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된 이 문화의 원리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 이런 밀러섬의 비너스 아름다움 10등신, 9등신, 8등신 어쨌든 예, 인간 육체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반 던지는 사람들 역시 인간 남성의 아름다운 육체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니케 여신상 여러분 운동화 나이키 신발 아시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 나이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 얼굴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런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들이 있어요. 이런 신을 모시는 신전들은 황금률로 건축이 원근법과 토시도법 황금률로 건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 조형성과 독창성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갈게요. 이거는 그리스의 라오콘이라는 조각입니다. 역시 신들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라오콘의 모습을 보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이제 실용성과 사실성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조형성에서 실용성, 독창적인 건 사실성, 사회상은 인문지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로마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로마 조각은 누구냐면, 자, 아그리빠라는 로마 장군상입니다. 자, 아그리빠는 신화 속의 인물인가요? 아니면 실제 있었던 사람인가요?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아그리빠라는 장군이에요. 자, 사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판테온 신전, 예, 역시 그리스의 그런 아름다운 인본 그 황금률과 비례와 균형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인데 실제 여기서 검투사들이 피비린내나는 검투 게임을 하던 경기장이에요. 예, 실용적인 거죠. 로마의 도로입니다. 역시 실용적인 건축물이고요. 로마의 개선문, 로마의 수로. 로마는 물이 없었는데 그 알프스 지역에 있는 빙하의 물을 로마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물길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이 졸졸졸 흘러오는 물길이에요. 수로. 이런 실용적인 건축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세미술로 갈게요. 자, 중세는 시대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중세는 3세기서부터 2세기서부터 13세기까지 13세기? 예, 13세기까지를 중세 시기라고 합니다. 예. 이 중세라고 하면 문화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예. 또 기독교적인 시대상을 표방하고 있어요. 또 건축 미술로서는 조각과 회화가 건축의 요소로서 부분적으로 요소로서 그러니까 조각이나 회화는 중요한 게 아니야. 건축을 도와주는 장식 요소예요. 단지. 예. 그리고 신이 거하는 성당이나 그런 성당 건축으로 발달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집트, 그리스, 로마 보통은 인문주의, 인본주의 그런 인간이 가장 우선됐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중세에 오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신 아래에 찌그러져야 되는 인간은 찌끄레기? 예. 신이 추앙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초기 기독교 미술은 서로마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발달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기독교라는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비롯한 기독교 신앙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로마는 나중에 로마에 있는 서로마와 그리고 지금의 터키라는 곳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에 동로마로 분리가 돼요. 예. 자, 이 기독교 이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서로마 미술과 초기 기독교 미술은 저형성, 독창성, 사회성을 보면 장식을 배제하는 미술로 발달합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인간은 쩌렁쩌렁거리고 아름답고 완벽한 이상미를 갖고 있었지만 중세 미술로 오면 인간은 아주 나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그려져야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 로마의 그 늠름한 장군, 사실적인 장군의 모습, 또 비너스의 아름다운 그 여신의 모습들, 이런 모습보다도 단지 도상, 간습화돼. 여러분 이제 십자가 딱 그리면 우리는 뭘 알게 되나요? 기독교라는 것을 알죠, 단박에. 예. 이 십자가 이것을 그리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십자가. 이런 도상, 이런 심벌이나 기호 같은 도상의 표시가 독창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상징, 심벌, 여러분 이제 목자, 양, 비둘기 이런 상징이 있어요. 그냥 목자가 양 치는 사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고, 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면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표시되죠.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 이미지 속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쨌든 중세 미술의 초기 기독교 미술의 사회상을 보면 only 기독교예요.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지성 그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표현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표현 못해요. 왜냐하면 우상이나 표현하는 걸 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라든가 어떤 그 당시 음, 교황이라든가 혹은 그 당시 음,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런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또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성경을 보고서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성상화, 이것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미지 볼게요. 자, 이거는 로마의 가이사라는 장군의 로마 조각상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기 기독교 미술인데, 여러분 이거 카타콤에 그 보면 이런 장식이 그려져 있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 하면 딱 뭡니까? 기독교죠. 이걸 도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알파, 이걸 오메가라고 해요. 처음과 시작이다라는 기후들입니다. 이건 이제 카타콤이란 지하 묘지. 이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히 드러내놓고 종교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배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이미지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죠. 물고기. 여러분 이 당시 초기 기독교 시절에, 지금도 그래요.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구원받아야 할 어리석은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기 이제 십자가 표시가 있죠. 예. 자, 이런 것들이 기호죠. 오늘날 여러분들 자동차 보시면 자동차에 이런 물고기 표시를 달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있죠. 이 물고기가 기독교인임을 상징하는, 크리스찬임을 상징하는 기호들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잘 그렸습니까? 못 그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 황소, 사자, 천사, 독수리, 여기 예수님 중심으로 있는 이런 동물들도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동물들, 여기 4대 복음서 있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누구 뭐지? 마가복음. 이 4대 성인을 상징하는 이 표시들입니다. 이 독수리, 황소, 그다음에 이게 뭐지? 천사, 이런 것들이 4대 성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비잔틴 양식을 볼게요. 비잔틴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사람이 2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는 지금의 터키로 가서 동로마를 세웁니다. 터키. 이 터키를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콘스탄티노플. 예. 이것이 지금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 비잔티움의 미술 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동로마. 자, 터키는 지금도 유럽입니까? 동양입니까? 헷갈리죠. 예. 지금도 이 터키란 나라는 유럽인지 동양인지 서로 헷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은 그 당시 자, 지금의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의 양식을 동방양식이라고 합니다. 동방양식. 자, 이런 시대를 이제 고대 로마 양식과 결합된 이 동방양식과 고대 로마 양식이 결합된 이 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고 해요. 예. 자, 독창성에서 보면 동그란 돔지붕 그리고 모자이크가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해상은 역시 기독교예요. 예. 그리고 동방의 문화를 결합한 기독교 문화다. 그걸 비잔틴 문화의 서해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에요.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는 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 성당입니다. 네, 교회 성당인데 이런 네 곳의 기둥들 이슬람 사원 같죠? 네, 이슬람 사원 같은데 분명히 교회 성당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슬람 양식 그 다음에 로마의 건축 양식이 결합된 이러한 독특한 돔지붕에 결합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나고 로마적인 느낌도 나고 자, 이것이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피아 성당의 벽화인데 이거를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고 색깔 돌멩이를 붙여서 이 글을 폈어요. 그래서 색조각의 돌멩이를 붙여서 이거 한 것을 모자이크라고요. 확대해 보시면 이런 돌멩이가 결합이 돼서 이미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자이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건 좀 이따. 자, 로마네스크 양식. 자, 여러분의 로망은 뭡니까? 이런 얘기 하죠. 로망. 여러분의 로망은 뭡니까? 예. 자, 그런 얘기 하죠. 예. 남자의 로망. 이런 얘기 하죠. 남자의 로망. 예.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 온 얘기입니다. 로마. 예. 그래서 로마스럽다. 이것이 로마네스크고요. 그 말이 로망이라고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중세 시대에 가장 발달되고 그리고 고대 국가 시대부터 발달된 정치와 사회, 문화, 철학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도시였어요. 근데 시골에서 온 사람이 나 로마 사람이다 하면 무지 부러워했겠죠. 예, 그 부러워했던 그것을 로망이라고 하고 자, 그 얘기를 로마네스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네스크 형식은 동방의 비잔틴 문화와 중부 유럽의 켈트와 게르만적 영향이 결합된 그 양식을 로마네스크라고 합니다. 켈트, 게르만, 그 유럽 중부를 얘기해요. 켈트나 이런 게르만은 유럽 중부에 있는 민족들 문화와 비잔틴 로마 문화가 결합된 양식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조형성, 독자적인 형태와 색채 원리에 있어서 앞섰고요. 독창성은 건축 기술이 독창성으로 바뀌어요. 또 반원의 아치, 두꺼운 벽, 좁은 창, 프레스코 장식. 여러분 이제 비잔틴은 그림을 모자이크로 그렸다면 로마네스크 와서는
그림을 모자이크가 아니라 프레스코화라는 기법으로 그려요. 자, 이거는 이제 석회를 바르고 이것이 이 석회가 이제 약간 젖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안료를 침투시켜서 그림을 고착시키는 방식을 프레스코화라고 합니다. 석회 플러스 안료죠. 그리고 역시 로마네스크도 사회상은 온리 하나님을 숭상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받드는 그런 미술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피사 대성당이에요. 자, 여기 있는 피사의 사탑을 보시면 자,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을 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많이 찍고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도 안 쓰러진대요.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치들이 보이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아치들로 연결되어 있죠. 예. 자, 이거 피사 성당입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벽체가 있고 그리고 창문은 조금밖에 열려 있지 않죠? 조금밖에 열려 있죠. 여러분 여기 이 성당 내부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둡죠. 왜냐하면 벽에 창이 너무 비좁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것이 아주 웅장하고 그 다음에 무게감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비잔틴 양식에서 건너온 이런 아치 형태의 반원의 아치 형태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 기독교 신앙이 이제 북유럽 중부에서 더 위로 올라가야 그래서 고딕 양식이 생겨납니다. 고딕 양식이란 여러분 이제 북유럽의 거칠고 야만적인 그런 느낌을 고디크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고디크족이 있어요. 고디크족. 그래서 이 북유럽, 프랑스나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쪽, 이런 북유럽 사람들의 야만인들을 고디크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북유럽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독교가 전파돼요. 그래서 이런 북유럽의 문화와 그리고 르네상스인의 중세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중세 서유럽까지 걸친 건축 양식을 이제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보다 웅장하고 보다 수직적인 상승감이 드는 건축 미술이 발달하고 독창적이라고 하면 이제 고딕 교회 성당의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사회상은 기독교예요. 자, 이거는 이제 고딕 생드니 성당의 내부 모습인데 성당 내부가 밝나요? 어둡나요? 밝죠. 왜 밝을까요? 창이 뻥뻥 뚫려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로마네스크 건축물 보면 창이 상당히 작죠. 그렇지만 고딕 성당으로 오니까 창문이 훨씬 넓어졌죠. 이건 왜 그럴까? 건축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많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창을 이렇게 생유리로 조각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부가 훨씬 화려하게 빛 조명을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런 첨탑, 뾰족뾰족한 첨탑을 쌓아 올리고 건축을 높게 지었어요. 이런 것을 건축 양식일 고딕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사시대 미술 다산과 풍야와 사냥귀원의 주술을 갖고 있었다. 고대의 미술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가 서로 다른 조형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 미술의 특징은 인간의 아름다운 이상미와 지성, 지식을 주로 숭상했다. 그렇지만 중세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로 기독교가 발달했고, 그 기독교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부끄러움을 대신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과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기독교 미술이 발달한 시대가 중세 미술이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상이 억압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가 암흑기라고는 하지만 뭐 암흑기였죠. 그래서 이 당시 미술 문화는 건축의 부분적인 장신 요소로서밖에 발달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으로 유럽이 전체적으로 기독교 문화로 이제 지배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떠받드는 그런 미술로 발전했다. 여기까지가 중세 미술이었습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미술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